그 처형에 대해서 엄마나 누나와 같은 친밀함이 있었다.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쾌한 소식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부득이 유영재 씨의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저 역시 원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씨 재판장 자체가 성남 지원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려면 약 왕복으로 한 4-5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영재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가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아서 유영재 씨 입장이 어떤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가 아무리 억울을 해도 본인만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억울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재판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피고인인 유영재 씨의 신문이 이루어졌고 맨 마지막에 유영재 씨와 그 처형분이 나눴던 통화 녹취 20분을 재판 현장에서 직접 들려줬습니다. 그 녹음을 처음 들었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놀란 이유는 조금 후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굉장히 놀랐는지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영재 씨는 2022년 9월 1일 영등포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영재 측 변호인의 질문과 유영재 씨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숙 씨 친언니와 함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유영재 씨가 선운숙 언니와 함께 생활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집에서도 의상도 자유롭게 했고 모든 걸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운숙 씨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는 밥도 못하고 살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 바로 언니분이 살림을 도와주는 내용이었다. 사실 유영재 씨는 유영재 씨 주장입니다. 언니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본인이 몸에 열도 많고 타인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영재 씨가 홀로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속옷 등을 차려입지 않고 자연 상태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불편함을 느꼈지만 단 한 차례도 살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선운숙 씨를 배려해서 이제 언니분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언니가 오게 된 것은 선운숙 씨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는 게 유영재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처형이 어느 정도나 집에 드나들었는지 질문을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처형이 집에 갔다고 합니다. 처형 집 자체가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의 신혼집에서 버스로 3-4정거장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거의 5일 정도를 머물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갔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3명이서 함께 어울리면서 지냈다.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그리고 선운숙 씨 언니분이 함께 굉장히 친했다는 겁니다. 유영재 씨가 본인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에 집을 나갔다. 선운숙 씨는 2주에 한 번 걸로 동치미 촬영을 위해서 나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친밀하게 동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영재 씨의 주장을 좀 취지를 살펴보면 나는 친근함의 표현이었고 정말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오해에 의해서 아니면 오인에 의해서 불거졌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영재 씨가 처형인 선운숙 씨 친언니를 어떻게 대했냐 그랬더니 선운숙 씨가 그 친언니에 대해서 친언니 이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선운숙 씨에게 그 친언니가. 그래서 나도 처형을 기존에 있는 가족관계의 호칭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깝다는 느낌의 언니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유영재 씨는 단 한 번도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처형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니라고 불렀다. 그래서 선운숙 씨가 친엄마처럼 여긴 사람이라서 내가 친하기보다는 선운숙 씨가 친엄마처럼 느낀 사람이어서 나도 가까워졌고 나도 때로는 엄마처럼 장모처럼 여겼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유영재 씨의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형과 살면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는지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친밀감이 강한 가족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다.
잘 잤냐? 건강하냐? 아픈 데가 없냐? 늘 안부 인사도 했다. 머리 염색도 해주고 무좀약도 발라줬는지, 그리고 마사지를 해준 적도 있는지라고 유영재 씨 변호인 측이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영재 씨가 변호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유영재 씨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나도 좀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좀이 좀 심한데 발이라는 부위 자체가 만지기가 좀 거북스러워 꺼려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발톱까지 깎아준다고 해서 놀랐다. 무좀약은 남대문까지 가서 처형이 직접 사다 줬다. 손톱도 잘라줬다. 내가 어깨가 안 좋은데 처형이 그 안 좋은 어깨를 풀어준다고 마사지를 해준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 유영재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가정보다 훨씬 더 가족 같은 사이였느냐라고 또 물었더니 유영재 씨가 굉장히 좀 저는 인상 깊었는데, 내가 어머니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처형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에 대해서 엄마나 누나와 같은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엄마 이상 장모님처럼 대하는 친근한 가족 관계에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 정도였지, 피해자가 진술을 했던 내용처럼 흉악스러운 그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유영재 씨 진술 취지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사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잘 다녀와라 라고 배웅을 했는데, 그때 젖꼭지를 꼬집듯이 비틀었다 라고 피해자가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있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유영재 씨는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유영재 씨가 내놓은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말티즈가 5kg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덩치가 있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상당히 큰 크기라서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면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는 가슴을 만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진만 봐도 충분히 한쪽이 비거든요. 그리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아니 방송 잘 갔다 오라고 배웅을 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게 유영재 씨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인 측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영재 씨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젖꼭지 등을 만졌다는 주장을 피해자분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피해자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한 번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었다는 거예요. 유영재 씨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어깨를 두드리거나 잘 잤냐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뒤에서 안거나 성기가 부딪히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유영재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사실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원숙 씨가 앞선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영재 씨랑 1대1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유영재 씨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에 휘말릴까봐 자기는 최대한 안 보고 문자나 카톡으로 얘기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유영재 씨가 오늘 재판에서 나와서 진술하고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구나, 상당히 믿을 법한 내용들이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고 굉장히 목소리 톤도 좋아서 믿음이 가는 목소리였다.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나중에 나올 것 같고요. 변호인 측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그릇을 닦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잘 잤어 라는 말과 함께 성기를 밀착시켰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또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우리 집 구조가 80평이다. 주방과 싱크대의 거리가 1m도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늦게 일어난다. 내가 일어나면은 선원숙 씨가 아침에 야채나 빵 등을 먹고 있고, 언니분이 부엌에서 유서방 오늘 뭐 해줄까 이런 얘기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때 유영재 씨가 처형에게 언니 오늘 메뉴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처형이 청국장이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성기가 닿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어깨 두드리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만 있었을 뿐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1년 6개월 잠깐 그 어떠한 싸움도 없었다. 처형 언니분께서 단 한 번도 1년 6개월간 살면서 본인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떠한 싸움도 없었다. 만약에 지적을 들었다면 본인이 개선하거나 안 했을 텐데 애초에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있죠. 피해자 진술은 2023년 4월경 침대에 누워있는데 유영재 씨가 등 뒤로 올라와서 발로 차면서 무슨 짓이냐 나가라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유영재 씨께서 그 언니 방에는 내 겨울용 옷과 골프 의상이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나가면서 그 방을 들락날락 한 적이 있대요. 실제로 자기가 들락날락 할 때 처형이 자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근데 자고 있는 사람에게 터치를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유영재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23년 7월 아침 10시경 유영재 씨가 성기랑 고환을 들면서 60대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면서 엉덩이를 밀착시킨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이 가장 강도가 심했다. 성추행에 대한 강도가 심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놀란 한 가지가 있어요. 유영재 씨의 반박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집이 80평대 아파트형 빌라였다. 근데 거실이 굉장히 넓었대요. 거실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서 본인이 평소에도 거실에 운동 매트랑 아령등을 두고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 아마 이제 상반신은 좀 벗고 하신 것 같아요. 처형의 허락을 받고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처형이 유서방 참 근면하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때 유영재 씨가 그래서 내가 언니 60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언니도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근데 본인의 성기와 고환을 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한 적은 있지만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안은 다 똑같은데 악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께서 부엌문을 잡고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영재 씨는 무슨 소리냐, 우리 집 부엌문은 슬라이드형 도어형이었다. 그래서 문을 잡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 왜냐면은 슬라이드형 도어면은 옆에를 잡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열고 닫는 문, 여닫지 문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을 잡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라는 것이 유영재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유영재 씨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영재 씨가 나름대로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황당하긴 했는데 뭐냐 하면 피해자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피해자께서 내가 뭐 성기를 들이미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자기는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영재 씨가 어떤 일을 했냐면 70대 모델 분을 섭외했대요. 그리고 키가 157cm의 분, 나이대도 비슷한 분을 여성 모델을 섭외해서 직접 뒤에서 앉는 시연을 하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걸 증거 1, 2, 3으로 3장을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내가 키가 173cm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안았을 경우 치골에 성기를 닿을 수가 없다. 만약에 닿으려면은 내가 무릎을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는 치골에 성기가 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세다. 그래서 성기 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아주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무릎을 굽히든 안 굽히든 사실 닿을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분께서 무릎을 어떻게 굽혔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영재 씨는 만약에 닿게 하려면 무릎을 굽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굽힌 상태에서 안 닿는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2023년 10월경 처형 쪽으로 유영재 씨가 눕더니 이리 와봐, 내가 한번 안아줄게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의 주장이에요. 그때 이제 선원숙 씨가 골프 패널로 참여를 해서 자리를 비운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날은 유영재 씨와 처형 둘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또 그와 같은 서로 간의 오해가 불거질 만한 행동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였냐, 그날 이제 선원숙 씨가 없으니까 유영재 씨가 오후 10시에 술을 마시고 집에 왔다. 근데 평소에는 처형이 마중을 해주거나 강아지가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데 근데 아무도 안 나왔대요. 불도 꺼져 있으니까 유영재 씨가 무슨 일이 있나 라는 마음에 처형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처형이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유영재 씨가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났다. 그때 유영재 씨가 뭐라고 했냐, 울먹이면서 언니 미안해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언니는 외출도 못하고 밥도 혼자 먹잖아.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니에게 고맙다, 너무 고맙다, 건강 잃지 말라 라는 말을 하고 나왔다. 1분 몇 초간만 머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영재 씨의 변호인 측에서 왜 울컥했냐 라고 했더니 뭐 내가 누굴 탓하는 건 아니지만 신혼생활이 사실 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1년 6개월 동안 선원숙 씨가 함께 살면서 나에게 단 한 번도 밥을 해준 적이 없다. 근데 방송에는 내가 마치 선원숙 씨에게 삼시세끼를 차려달라는 사람처럼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삼시세끼를 선원숙 씨가 아니라 처형이 챙겨줬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받은 사랑 이상을 받아서 울컥했다. 성추행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증거 얘기가 나와요. 2024년 3월 14일 날 피해자분과 유영재 씨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유영재 씨의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알았어.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면 했다면 사과할게. 어휴,
이렇게 한숨을 쉬셨는데 한숨을 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유영재 씨 말로는 3월 14일 전화가 온 시간이 내가 라디오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라디오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다. 근데 다음 타임을 위해서 이 부스를 비워줘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처형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알았어 미안하다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온 미안함은 상대방이 나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다. 그냥 언니에 대한 고마움이 많았는데 무슨 말인지 경황이 없으니까 알았어 미안해. 그렇게 생각했다 미안해 라고 정리를 한 것뿐이지 진짜 뭐 성추행에 대해서 사과의 의도는 없었다는 거야. 피해자가 녹음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라고 했더니 이제 유영재 씨가 여기서 좀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다. 굳이 가족 간에 녹취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눈 대화를 녹취하는지 녹취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께서 녹음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녹음 용도로 녹음했다는 게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처형이 경고성 메시지나 경고성 제스처나 경고성 말을 했을 텐데 1년 6개월간 단 한 번도 경고성 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처형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고 스트레스를 막 힘들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상황, 당혹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추행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이번 결혼 전 이혼을 한 케이스가 있는지 라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물었는데 2차례에 걸쳐서 원만하게 이혼을 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선우숙 씨와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성추행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그 전에는 원만하게 해결됐다.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대중들은 받아들이는데 유영재 씨의 입장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혼 이후에 홀로 생활을 해왔고 성추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SBS 방송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SBS가 방송 윤리 규정이 상당히 강한 방송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방송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케이스가 단 한 차례라도 있으면 진행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34년 동안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내가 뉴스 보도까지 했던 아나운서인데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송 윤리 규정이랑 아무 상관이 없긴 해요, 사실. 왜냐면은 SBS 아나운서 가운데 실제로 이상한 지하철에서 사진 찍다가 걸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앵커 그분도 잘리신 적이 있는데 방송 윤리 규정이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34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방송을 해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혼 조정 신청서가 온 다음 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선운숙 씨가 3월 13일 날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언니분께서 유영재 씨에게 전화를 했고 그 녹음 내용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되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언니분께 전화해서 성기가 닿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이 얘기하기로는 그러면 그때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때문에 그 근거로 그 핵심적인 그 녹취가 약점이 되지 않았냐? 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추행 일부 인정 녹취가 있으니까 유영재 씨가 쉽사리 재산 분할이나 여러 가지 위자료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좀 황당한 질문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란 거는 유영재 씨가 저는 약간 변호인 측에서 질문 의도가 너무 좀 투명하게 드러났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유영재 씨가 굉장히 뜻밖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도 없고 위자료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선우은숙 씨의 위증 얘기예요. 위증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2023년 11월 10일에 유영재 씨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대요. 생방송 과정에서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에게 1억을 줬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대. 그러면서 갑자기 이혼하자는 뜻인가? 1억은 정말 큰 돈인데 왜 나한테 뜬금없이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카톡을 보내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집에 와서 얘기해 라고 해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선우은숙 씨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혼을 해서 친구처럼 지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처음으로 이혼을 요구받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아니 싸워서 이혼을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외박이나 술주정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아주 뜬금없이 성격이 맞지 않는 이유로 협의 이혼서를 보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024년 3월 11월에도 톡으로 이혼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훈숙 씨가 유영재 씨에게 보낸 내용은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선훈숙 씨가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별거의 기간, 의도치 않게 별거의 기간을 가진 적은 있지만 너무 뜬금없이 톡으로 이렇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내가 황당한 상황을 당했다라는 것이 유영재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훈숙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선훈숙 씨가 앞서 나와서 2023년 7월에서 8월경 많이 싸웠다.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많이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때 한 차례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약간 주장이 좀 이상한데 왜냐? 이제 거기서 또 주장하시는 게 유영재 씨가 우리 둘만의 문제로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선원숙 씨랑 골프를 치러 가면은 항상 상대방 측과 2대2로 게임을 하잖아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골프를 치게 되면 상대방 측과 내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언쟁이 오가고 서로 불편한 내용들이 오가서 그래서 분위기가 냉랭해졌을 뿐이지 우리 둘만의 문제로 싸운 적이 없다. 그냥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선원숙 씨가 나한테 본인에게 당신은 왜 남의 편만 들고 내 편을 안 드느냐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골프를 치다가 상대방 편만 들었다고 싸운 건데 그거를 우리 둘만의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는 것이 유영재 씨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제 2023년 11월경 사랑에 잘 자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유영재 씨가 그 부분을 위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말이 끊겼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간단히 대답을 하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영재 씨가 상대방 여성과 사랑에 잘자 나 미투라고 이모티콘을 서로 주고받은 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분명히 있다. 되게 뜬금없이 선훈숙 씨가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문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거죠. 변호인 측에서 유영재 씨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도 일주일 정도 했죠? 라고 물어봤더니 네 맞습니다. 유영재 씨도 지금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인께서 추가적으로 혼인 취소 소송도 각하가 됐죠. 위자료도 줄 필요가 없다고 기각됐죠? 라고 했더니 이제 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선원석 씨가 유영재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유가 이미 이혼이 됐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면서 각하가 됐습니다. 거기서 위자료 소송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 측 질문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20분간 유영재 씨와 피해자분이 나눈 녹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유영재 씨에게 방송 잘 갔다 와라고 했을 때 젖꼭지를 만졌다면서 은숙이한테 나는 이 얘기 말 못해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께서 전화통화로 얘기한 적이 있다 라고 했고 피해자가 새벽 4시경 들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런 나를 뒤에서 덮쳐서 내가 발로 차서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 라고 해서 내쳤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네, 말을 한 적이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녹취록상에서 나 그때 수치심 느껴가지고 성기가 닿아서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피해자분께서 라고 했더니 있다. 다만 나는 그때 언니가 처형이 그렇게 느꼈더라면 미안하다라고 한 거다. 성추행에 대한 사과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사과를 한다는 말을 왜 해? 이해가 안 가니까 검사 측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영재 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한 말이다.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고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피고인으로 나와서 재판장까지 섰는데 거짓말하면 처벌받지 않느냐? 어떻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친밀하게 지냈던 가족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안을 하다고 한 거지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었다. 재판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날카롭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3월 14일 날 유영재 씨와 처형 간에 있던 녹취에서 처형분께서 유서방과 자기라는 말을 혼용해서 써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유서방이 그렇게 해서 했잖아. 한 거 맞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제부를 자기라고 할 수 있느냐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유영재 씨가 평소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형에게 어떻게 언니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나는 처형을 언니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선훈숙 씨가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근감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라고 불렀고 단 한 번도 처형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왜냐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직접 듣는 목소리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3월 13일 날 선원숙 씨가 유영재 씨한테 이혼 소장을 전해주고 그 얘기를 들은 언니분이 이제 이혼하고 나가면은 이 사람에게 다시는 사과를 받을 수 없으니까
사과를 받기 위한 차원에서 하루 뒤인 3월 14일 날 전화 통화를 했고 둘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간단히 끝난 전화가 아니고 무려 20분간 이어졌고요. 유영재 씨의 말은 아까 전에 이제 내가 거기서 사과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빨리 부스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경황이 없어서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녹취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녹취와 내용과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 신혼님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울먹울먹 거리셔요. 75세 된 나이의 그 분께서 유서방 정말 내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도 무슨 되게 급하거나 빨리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안 하고 성추행에 대한 얘기를 한 10여 분간 하고 10여 분간은 유영재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유영재 씨가 굉장히 빨리 끊고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 녹취와는 상당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현장에서 나온 녹취를 최대한 많이 받아 적었는데 일부 디테일한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서 은숙이하고 유영재 씨가 행복하길 바랬다. 근데 나 이제 그때 빌라에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서방한테 나도 먹어. 괜찮아.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양이 일주일 새 두세 배가 늘어서 너무 힘들다.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 만약에 동생이 알면 상처를 받을까봐 가슴에 묻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있어. 이거 유영재 씨랑 처형간의 통화입니다. 그거를 술 하나 안 먹었고 맨 정신에 했다. 전부 아침에 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쓱 스치고 터치하는 거는 그냥 아줌마들 뭐 챙겨주는 습관인가 보다 했는데 근데 내가 자기 보고 방송 잘 갔다 와 그러고 얘기를 하면 젖꼭지를 콱 잡고 간 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막 냉정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막 울먹거리면서 한 말씀 되게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얘기해서 우리 둘만 아는 얘기다. 나는 은숙이한테 얘기를 못한다. 은숙이 불쌍해서. 그리고 아휴 은숙이 패널로 하루 자고 온 날 밥상 차리려고 왜 안 나와? 라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발가벗고 있었다. 그런데 나보고 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언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정확하게 그 처형분께서 그 빌라에 있을 때다. 은숙이가 패널이라서 경주에서 자고 온 날 유서방은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왔다. 아까 말씀드린 오후 10시 건입니다. 자기가 나 강아지하고 드러넣어서 있는데 내 위에 올라타면서 나를 꽉 해서 내가 침대에서 나가! 무거워 왜 이래! 라고 제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요새 신경과 어제는 1시간도 못 잤다. 몸이 완전히 다운됐다. 이거를 유서방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이 집에 살면서 언니 그때 내가 그거는 미안해 라고 사과를 안 했다 라고 해서 내가 너무 트라우마를 느낀다. 너무 유영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아무것도 없고 유서방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유영재 씨가 한숨을 쉬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영분께서 아니야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그랬다. 그런데 그러다 농도가 좀 더 진해졌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유서방에게 내가 미안해 라는 사과를 받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이렇게 막 울먹이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유영재 씨가 알았고 내가 하니까 태연께서 아니 그래서 아니 내 얘기 들어 하니까 유영재 씨가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유영재 씨가 사실 선훈숙 씨가 연상이거든요. 3살인가 2살 언니인데 누님이시죠. 근데 선훈숙 씨의 친언니는 당연히 유영재 씨보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영재 씨는 선훈숙 씨 언니분을 약간 이제 반말을 거의 대부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해라고 하는 건 반말이니까. 그래서 처형이 아니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은숙이한테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냥 그때 얘기를 했더니 유영재 씨가 아니 그거를 어떻게 저기 선훈숙 씨에게 얘기를 해. 말도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했고 처형께서 못하잖아 내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영재 씨가 제가 다 받아 적은 겁니다. 하나씩 내 얘기 들어봐.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제 들어봐.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성추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유영재 씨가 단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얘기 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들어봐봐 라고 하시면서 나는 언니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고 나는 자기도 알잖아 다 왔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유영재 씨가 이 말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느낌을 언니한테 왜 가져. 그리고 언니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나는 언니 은숙 씨 언니보다도 엄마처럼 너무 챙겨주고 하니까 나는 어린애처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한 투정 부리듯이 한 행동이었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십니다. 그랬더니 처형분께서 그러면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행동으로 나한테 닿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라고 했더니 그건 내가 이게 서로가 말이 계속 교차돼서 오가요. 그러면서 유영재 씨가 알았어. 언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미안하고 사과하고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처형분께서 거의 이제 그때 되게 약간 거의 울먹이시는 게 절정에 달았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끝나 라고 얘기를 하셨고 유영재 씨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내용들이 있긴 한데 나한테 이제 처형분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말 진심이냐 라고 했더니 언니를 내가 왜 수치심 느끼게 하냐 이런 취지였고 처형이 이제 그게 진심이냐 진심이라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했더니 진심이지 언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족처럼 살다가도 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할게. 자기가 나 싱크대에서 이렇게 컵 닦고 있는데 물 먹으러 나오면서 냉장고 가면서 꽉 들어앉으면서 잘 잤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영재 씨가 알았어 미안해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그때 이게 다 하니까 내가 얼른 옆으로 뺐다 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그랬어? 알았어 그때 그랬다 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거기까지 해. 언니 알았으니까 나는 처형이 이제 네 번째가 나는 가지 수치심 느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유영재 씨가 알았어 미안해 그거 알아? 유영재 씨가 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시니까 유영재 씨가 아이 됐어 거기까지 얘기해 언니 라고 했더니 알았지? 그만해 내가 그럼 자기 용서해 줄게 그래 고맙고 알았지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그리고 유영재 씨가 고맙고 고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형이 우리가 여자 둘이 사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했나? 별 생각 막 생각을 다 했다 에이 언니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고 처형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서방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니까 내가 덮고 갈게 라고 했더니 유영재 씨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재 씨는 앞서서 내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미안하다고 뭐 트라우마가 겪고 막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 미안해 라고 하셨지만 실제 그 녹취 파일 상에는 그 친언니분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짚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텍스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굉장히 이제 친언니분께서 울먹거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고 반면에 유영재 씨는 굉장히 냉철하게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유영재 씨가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자신의 방송을 그대로 이어갔고 이를 참다 못한 언니분께서 심지어는 선우숙 씨가 이혼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 녹취를 들려주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처형분께서는 극도의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선우숙 씨 본인과 언니분 동시에 뭐 정신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 가장 최고도의 약을 지어먹고 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언니분께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에 비춰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 라면서 징역 5년 구형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죠. 한 3년 정도 구형했으면은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모든 사안들이 피해자의 오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에서 5년을 구형하신 걸로 보입니다. 최후 진술 한번 해보시라 라고 했더니 이 일로 인해서 방송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모두 잃었다. 일상도 멈춰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남 탓을 하긴 좀 싫다.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재판장께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면서도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마음 넓게 해량해 주시길 바란다.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했다고 인정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처형의 오해고 마지막에서야 녹취를 듣고 약간 달라진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이제 이 선고가 이뤄지는데 이때 유영재 씨가 구속이 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날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실형이 나온다면 현장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시청자분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무겁고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이 사안을 다뤄오면서 유영재 씨의 반론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유영재 씨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겠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갔다 온 내용들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시고 어떤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